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대로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41번째 시간이고 히스타민하고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의 어떤 자극들이 오게 되면 스스로 치유하려고 하는 여러 물질들을 내게 됩니다. 그 물질들을 우리는 오타코이드 라고 명명해서 자가 치료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가 되지 않도록 대처하기 위한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물질들 중에서 오늘은 히스타민,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히스타민 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려고 쓰는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로토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세로토닌이 여러 다른 이야기로는 행복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조금 둔감하게 해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인이라든가 또는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 등에 둔감하게 하는 부분들이 발생은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편두통 치료나 또는 비만 약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코이드는 오토스 셀프의 뜻을 갖고 있는 히라버, 그리고 코이드라고 하는 레미디의 치료라고 뜻을 갖고 있는 히라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각 조직의 정상 또는 병적 상태에서 유리되는 물질인데요. 우리 몸에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 기전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극히 미량으로 나오더라도 주변 조직에는 굉장히 강력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로컬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오타코이드가 미량 나온 이후에 조직에 있는 여러 효소들에 의해서 대사돼서 배설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챕터 이번 시간에는 내인성 아민계의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히스타민하고 세로토닌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리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화학 구조식을 바탕으로 5-HT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자료들에 5-HT 같은 것들이 적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보이시라 장소를 좀 잠깐 옮겼습니다. 히스타민은 보면 우리 몸에 있는 히스티딘으로부터 디카복실레이즈가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히스티딘은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어디에서건 쉽사리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인데, 이 히스타민은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 조직에 있는 세포의 그래놀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칼슘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수축이 일어나면 분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타민들이 주로 이제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반응들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하고 접촉하는 장기, 기관지 점막, 장 점막, 피부, 이런 세포들의 히스타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스터셀들이 그거에 밀집되어 있고, 이러한 메스터셀에 히스타민들이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외부 접촉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극들, 알레르기성 반응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히스타민들이 분비가 되고,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기침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두드러기가 나타난다거나 또는 우리 CNS에서는 경각심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킨다거나 하는 등등의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주로 알레르기나
그 아나필락시스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로도 뭐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 히스타민이 이제 또 나와서 과도하게 히스타민에 이제 생체가 반응을 하게 되면 그 과도한 기침 또는 호흡 부전, 뭐 과도한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어하는 제제를 쓰는 게 항히스타민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넌 메스터 셀 조직에서도 그 히스타민을 분비할 수 있는데 표피나 위점막, 중추신경계 이런 곳에서도 히스타민들이 나와서 여러 그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장관신경계하고 중추신경계의 전달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혈관 수축하고 그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활근 수축 흥분 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흥분 같은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혈관 수축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는 측면들 좀 살펴보시면,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는 측면을 보시면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그 음식물을 섭취할 수 요구하는 그런 의욕 같은 것들이 떨어뜨리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두통 같은 게 특징들이 혈관이 그 뭐 박동적으로 확장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그 머리가 이제 찌끈찌끈 아픈 형태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편두통 치료의 그 치료제로 개발됐던 것들은 혈관을 수축시키면 그것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세로토닌과 관계되어 있는 제제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장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타민 수용체는 두 가지 종류의 수용체로 대표됩니다. H1 수용체하고 H2 수용체로 대표가 되고, H1 수용체나 H2 수용체 다 G 프로테인 커플 수용체인데 뒤쪽에 있는 그 세컨 메신저가 약간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H1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IP3하고 DEC이 그 세컨 메신저로 되어 있고요. H2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릭 AMP가 세컨 메신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 H1 수용체는 그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주로 이뮤노글로불린 E 메디에이션 반응들을 보임으로 해서 알레르기 반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관지 수축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호흡 부전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또 이제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혈관을 이완을 시켜서 점액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거나 아니면 부종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로 또 그 여러 외부 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는 퍼미어빌러티가 증가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알레르기 자극에 대한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 CNS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가 생각해 보시면, 그 CNS에서는 H1 리셉터를 통해서 각성을 시키는 알터니스를 시키는 과정들이 일어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H1 리셉터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H2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파리에탈 세포, 벽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벽세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파리에탈 셀이 위산을 분비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것에 H2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것에 자극을 하게 되면 위산 분비를 좀 촉진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 마찬가지로 그 혈관을 이완시키고 특히 심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작용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H1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죠. H1 수용체에 대한 부분들을 억제하는 제제이고요. 보통 항히스타민제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면 H1 수용체 기량제라든가 H2 수용체 기량제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보통의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라고 쓰게 되면 H1 수용체 기량제를 뜻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알레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의 안 좋은 증상들을 치료하려고 쓰는 경우들이 있죠. H1 수용체 기량제인 그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 약물과 2세대 약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 1세대는 그 효과가 뭐 좋은데다가 비싸지도 않아서 알레르기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1세대 약물하고 2세대 약물의 큰 특징을 보게 되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할 수 있는 약물이냐, 통과하지 못하는 약물이냐라고 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항히스타민 제제가 통과를 한다는 뜻은 그 히스타민이 CNS에서는 각성 작용을 하는데 매개 물질로 활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억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정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결과 졸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송화가루 또는 뭐 갑자기 그 온도 변화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뭐 비염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 택시를 운전하신 분이라거나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 이렇게 그 졸린 현상들이 일어나면 좀 큰일이 나는 직업군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BBB를 통과하지 않는 그 제제를 만들게 됐고 그 제제를 2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2세대 약물들의 특징들은 1세대가 갖고 있는 졸립다라고 하는 이런 효과가 없이 그 알레르기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히스타민제는 치료 용도를 살펴보시면 그 알레르기 그리고 비염 뭐 이런 것과 관계된 염증 치료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히스타민 H1 수용체가 그 우리 평형을 담당하는 그 전정기관 에도 H1 수용체가 관계를 하는데요. 그것들에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 동요병이라고 하는 멀미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을 억제를 하게 되면 멀미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졸립다 라고 하는 것들을 거꾸로 이용해서 1세대 약물들은 불면증 치료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보시면 1세대 약물들이 얼마큼 그 진정 작용에 있는지를 조금 표시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세대 약물들이 동요병, 멀미에 이제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2세대 약물의 특징들은 세데이션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고 뭐 약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데이션 측면에 2세대 약물끼리를 비교하면 졸림 영상을 보게 되면 좀 약하게 있는 녀석들이 있죠. 레보세트리진하고 세트리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없는 펙소파나딘이라든가 놀라타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때문에 그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걸 호소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진정 또는 졸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검토를 하고 처방에 대한 부분들을 잡는 것들이 좋겠죠. 그 여러분들이 알레르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 이외에도 만약에 그 감기약 같은 것들을 처방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 안에 항히스타민제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감기 약에 그 있는 것들이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실제로는 없고 그 좀 휴식을 취하라는 뜻에서 항히스타민제 또는 기침 억제 또는 뭐 콧물 억제 뭐 이런 부분들의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는 해열, 진통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감기약을 우리나라에서는 처방받아서 먹게 되면 대부분 부작용 중에 하나가 졸리운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작용을 보시면 졸립다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저혈압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지러움쯤이라든가 운동실조, 구강공조 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로토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H2 수용체, 기량제에 대한 히스타민 H2 수용체 기량제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 시간에 있는 그 위산 분비와 관계되어 있는 소활성 궤양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서 여기서는 조금 줄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편두통에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편두통들은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두통이 시작이 되게 되면 머리가 찌끈찌끈 이제 아픈 현상들로 가게 됩니다. 그 머리가 아프기 전에 그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뭐 언제 어떻게 아픈지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기는 좀 쉽지 않아서 저 약들은 또 가지고 다니면서 복용하기도 좀 쉬운 약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 편두통에 사용하는 약물들은 대증 치료라고 해서요. 증상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편두통이 오고 나서 초창기에 쓸 수 있는 게 트립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연속해서 디하이드로 에르고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편두통에 사용하는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트립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세로토닌 작용제입니다. 그에 따라서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결과 그 편두통의 증상들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상태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도 세로토닌 수용체 중에서도 1D와 관련되어 있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트립탄이 편두통 치료의 대증 치료제로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그 전에는 디하이드로 에르고타민이라고 하는 녀석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돼서 그 머리가 아픈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저하게 혈관 수축을 시키면 효과를 그 잘 발휘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혈관 수축제를 썼죠. 근데 문제는 디하이드로 에르고타민이 그 말초혈관 같은 경우를 강력하게 수축하는 또는 심장 혈관도 강력하게 수축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협심증 또는 말초혈관 환자한테는 금기 사항이 되니까 이제 이런 염려들 때문에 그 트립탄 쪽으로 선호하는 방식으로 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편두통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클로라이드 채널과 관계되어 있는 게 편두통 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이 일부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그 이온 채널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편두통의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다 라는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비만약입니다. 그 비만을 보시게 되면 세로토닌 작용제를 씁니다. 그 로카세린이라고 해서 이
럭가세린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면 세로토닌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 그게 활성화되면 프리 오피오 멜라노코틴이라고 하는 프리 오피오 멜라노코틴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가시키고요. 이게 증가가 되면 그 멜라노코틴 수용체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식욕을 떨어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식욕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뉴론을 흥분시켜서 포만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잘 한번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뭐 아프지 않게 뭐 배고프지 않게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오히려 반대로 되게 되면 그런 자극들을 못 느끼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로토닌 작용제를 장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악성 신경 이완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들 저런들 이런 식의 무반응을 보이는 증후군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로토닌 작용제는 12주간 사용을 하고 나서 체중의 감소 효과가 5% 이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은 구역이라든가 입마름, 졸음증 이런 것들이 추가로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욕 억제제로 쓰는 것들이 펜텔민이나 디히드로프로피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신경 말단의 노르에피네피린하고 도파민 유리를 증가시키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노르에피네피린이 증가가 되면 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게 돼서 교감 신경 흥분의 반응들은 전투와 도주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뭘 먹거나 배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중단을 시켜야겠죠. 왜냐하면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용들을 이용해서 식욕 감소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쓰기 때문에 남용 가능성들이 높고요. 의존성 같은 것들이 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식욕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세로토닌 작용제라든가 식욕 억제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리파제 억제제가 있습니다. 올리스타트가 대표적인 거고요. 이 올리스타트가 하는 것들은 지방을 분해를 억제해서 지방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올리스타트가 들어가서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면 다 이제 변으로 배설을 시키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방귀라든가 화급한 배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위장관에 여러 장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성 반점, 피부 트러블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의 흡수를 방해를 할 수 있겠죠. 옆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올리스타트를 거의 1년 먹었을 때 위약군하고 비교하게 되면 약 5% 정도의 감소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5%라고 하는 것들을 대충 예를 들죠. 예를 들어서 50kg의 몸무게다라고 하게 되면 5%면 2.5kg 정도가 1년 동안 올리스타트를 먹으면 빠지는 건데 이 정도를 빼기 위해서 방귀나 화급한 배변 이런 것 부작용을 참아가면서 먹는 것보다 하루에 10분씩 운동하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운동도 하고 올리스타도 먹고 하겠습니다 라는 우스개 답변들 하더군요. 자, 이상과 같이 오타코이드하고 관계되어 있는 항히스타민제하고 편두통 그리고 비만 약들의 관련성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로토닌과 관련해서요.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그 청소년 환자한테 올리스타트를 처방을 했답니다. 한 달 만에 약물 투여를 중단을 했다고 하죠. 청소년이 올리스타트를 중단한 이유가 뭘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그 외부의 그 시선이나 반응에 좀 민감하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요. 그리고 자기 그 자존감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그 나이대입니다. 그런 나이대의 학생들한테 어떤 그 올리스타트로 인한 생기는 부작용이 살을 빼는 것보다 중단하는 게 왜 낫겠어? 라는 측면들을 발휘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